여러분, 곰을 잡기 위해 30년 전에 설치해둔 덫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숲속의 토끼들이 곰만큼 거대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냥꾼은 곰을 잡으려던 덫에 걸린 수많은 토끼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 대한민국,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상속세라는 낡은 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덫은 지금 누구의 발목을 노리고 있을까요? 화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9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1억 2천이 아닙니다. 12억 9천입니다. 과거에는 부자의 상징이었던 1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채 가진 은퇴자의 평균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대출 갚으며 마련한 집 한 채. 그런데 그 집이 이제 당신 자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세금 고지서가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재벌 회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세율, 6배나 급증한 부자 이민, 그리고 28년째 제자리 걸음인 공제 한도까지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성실한 중산층을 잠재적 탈세자로 몰아가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거대한 부의 징벌 시스템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본주의의 냉정한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199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삐삐가 울리고 IMF 외환위기의 공포가 엄습하던 그 시절입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2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집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아주 부유한 소수를 위한 세금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기준이 2025년인 지금까지도 마치 냉동인간처럼 단일 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28년 동안 짜장면 가격은 4배가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풍선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는데 세금을 면제해주는 바늘 구멍은 1997년 크기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던 평범한 중산층의 집 한 채가 이제는 그 바늘 구멍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 증세라고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중산층 증세로 변질된 셈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00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0.7%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납부 대상자가 2만 명을 훌쩍 넘겨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이제 상속세 신고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이제는 위험한 착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정부는 왜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세수가 짭짤했기 때문일까요? 상속세 수입은 2000년 1조 원에서 최근 14조 원대로 무려 1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GDP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집값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칼날이 이제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중산층의 생존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증세의 무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중과세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 소득세를 냈고,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냈고, 집을 살 때 취등록세를 냈고,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습니다. 이미 세금을 다 낸 정말 순수한 내 돈으로 남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그중 절반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내 돈을 국가로부터 잠시 빌려 썼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가 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25% 수준인 걸 감안하면 턱없이 높습니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들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니, 부자 나라들이 왜 상속세를 없앴지? 의아하실 겁니다.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을 해외로 쫓아내고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말이죠.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위해 상속세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맞추려면 부모 잘 만난 덕에 얻은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 칼날이 재벌 회장이 아니라 평생 집 한 채 지키려 아등바등했던 옆집 김 부장님, 박 과장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이 중산층의 자산 형성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딜레마. 이것이 2025년 상속세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합법적 탈출입니다. 세금이 무서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아예 짐을 싸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 내 자식에게 온전히 주고 싶다는 욕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이 욕망을 징벌적 세금으로 누르려 하자 풍선 효과처럼 부작용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작용의 가장 극적인 형태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다룰 부자 이민입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2024 부자 이민 보고서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영국, 인도 다음입니다.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세계 1위 수준의 탈출 러시입니다. 불과 3년 전 400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2,400명까지 무려 6배나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였습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소비력, 그리고 미래의 세수까지 싸들고 나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알을 낳기도 전에 둥지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상속세가 없거나 공제 한도가 수백억 원인 나라들은 두 팔 벌려 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집을 사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며 그 나라 경제를 살찌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려스러운 건 떠나는 사람들이 은퇴한 노년층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은 벤처 사업가, 코인으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까지 탈조선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기업을 키우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엔진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상속하려면 회사 지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나라에서 누가 100년 기업을 꿈꾸겠습니까? 결국 상속세 문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가 성장 동력의 소멸 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자가 얄미우니 징벌하자는 감정에 치우쳐 낡은 덫을 고수하다가 숲속의 모든 동물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덫을 수정해 숲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이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고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만 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우리네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서울 마포의 30평대 아파트 시세 18억 원. 부모님이 평생 일궈놓은 유일한 자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아파트를 물려받으려면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최대한 받아도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상속받기 위해 집을 금매로 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집인데 내가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포 때문에 하우스 푸어에 이어 상속 푸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세금 낼 현금이 없어 가난해지는 현상이죠. 은퇴한 노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멀쩡한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이나 전세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을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정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편안이 통과되면 25억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세금이 2억 원대에서 수천만 원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법 통과는 미지수고 그 사이 집값은 또 오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전 증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주면 세금 폭탄, 살아서 주면 절세라는 공식이 퍼지면서 세무사 사무실 문턱이 닳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자녀 세대의 안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빚과 세금 고민으로 변질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장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시선을 기업으로 돌려봅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12조 원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입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주식을 팔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너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배당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흔들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100년 된 빵집, 3대째 내려오는 기술기업. 이런 장수기업들이 상속세 무서워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합니다. 사모펀드는 무엇을 합니까? 구조 조정하고 자산을 팔아치워 이익을 챙깁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끊기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100년 기업이 많은 이유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통해 기술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재벌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편법 상속을 막으려다 건실한 기업의 뿌리까지 흔드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이 떠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결국 일자리를 잃은 우리 아들딸에게 돌아옵니다. 상속세는 부자의 주머니를 터는 쾌감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태계를 조절하는 정밀한 밸브여야 합니다. 지금 그 밸브는 고장나 있습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을 아십니까? 그들은 높은 법인세를 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 의결권을 인정받고 사회 환원을 통해 존경받습니다. 우리도 징벌이 아니라 상생의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세금을 걷어 복지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때문에 파이를 키우는 공장이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봐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폐소생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25년 만에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은 정치권에서 가장 잘 먹히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상속세 완화는 금수저 특혜로 공격받고 결국 논의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세가 중산층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60대 은퇴자가 기득권 부자입니까? 그들은 그저 집값이 올랐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조세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즉 물가 연동형 공제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낸다.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상식이 통하는 세법이 되어야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인구는 줄고 성장은 멈추고 자본은 떠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은 노인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한국에 머물고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하게 만드는 유인책입니다. 2025년 우리는 낡은 덫을 치우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덫에 걸린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1997년에 멈춘 상속세 기준, 폭등한 집값, 그리고 그 틈새에 낀 중산층의 비명. 이것은 부자들의 배부른 투정이 아닙니다. 은퇴한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집 한 채 장만해 살아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세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중산층 징벌 세금이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구호보다는 냉철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본 유치 전쟁 중입니다.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낮은 세금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우리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부자는 나쁜 놈이라며 회초리를 드는 동안 그들은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부자가 사라진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의 평등뿐일지도 모릅니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은퇴한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이 집,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 국가는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낡은 덫을 거두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경제의 흐름을 읽는 힘,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업 승계, 100년 기업이 사라지는 나라에 대해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